오늘은 결혼한 자녀를 두신 시니어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혼한 아들이 집장만 자금이 필요하다며 노후 자금을 빌려달라고 해서 고민이신 분.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다며 손주를 맡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아에 매달려 계신 분. 사위가 사업한다며 목돈을 요구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 결혼한 딸이 집안일 도와달라고 해서 본인의 병원 약속도 미루고 계신 분. 이런 상황들 낯설지 않으시죠?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집장만, 육아, 생활비 지원, 집안일 도움까지. 사랑하는 자녀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도움이 나중에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고 심지어 자녀와의 관계마저 나빠지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결혼한 자녀를 돕다가 본인의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려서 나중에 자녀에게 손 벌리게 되거나 건강을 망쳐서 병원비로 고생하시거나 심지어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이건 단순히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갈 생명줄이에요. 결혼 전에는 용돈 정도만 부탁하던 자녀가 결혼 후에는 큰 돈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하면 필요한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신혼집 전세금이나 집장만 자금이 필요합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 전세가 최소 몇억 원입니다. 자녀 부부가 모은 돈으로 부족하니 부모에게 손을 벌립니다. 결혼식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은 양가 부모가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은 기본입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육아 비용이 들어갑니다. 분유, 기저귀, 아기용품, 어린이집비까지 매달 1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사교육비도 부모가 대신 내달라고 합니다. 요즘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돈이 3억 원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사업을 한다는 자녀도 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창업한다며 목돈을 요구합니다. 적게는 3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투자해달라는 건지 빌려달라는 건지 애매하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자녀도 있습니다. 카드빚, 대출, 친구에게 빌린 돈 등등.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돈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독립입니다. 우리나라 시니어의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60세에 은퇴하면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녀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면 우리의 자존감은 무너집니다. 평생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린 당신이 말년에 자녀 손에 의지해야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용돈 받으러 자녀에게 전화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10명 중 4명이 가난하게 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거나 빌려준 경우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으면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 눈치 안 보고
부모도 자녀 눈치 안 봅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만나서 즐겁게 밥 먹고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부모는 용돈 받는 처지라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의무가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료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은 기본이고 갑자기 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있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큰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암 같은 중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수천만 원 들어갑니다. 최신 치료법이나 좋은 약은 건강보험 적용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병원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요양원은 시설에 따라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듭니다. 좋은 곳일수록 비쌉니다. 몇 년 입원하면 몇 천만 원이 나갑니다. 만약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다 줘버렸다면 아플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녀에게 손 벌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도 사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게 되고, 그러면 병은 더 악화됩니다. 실제로 70대 박 여사님은 딸에게 전세금 5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3년이 지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당뇨 합병증으로 발에 괴사가 와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부탁했지만 딸도 형편이 어려워 당장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발가락 2개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존엄한 노후 생활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택권이 생깁니다. 자녀 집에 얹혀 살지, 독립적으로 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가더라도 좋은 곳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설이 좋고 직원들이 친절하고 음식이 맛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이 없습니다. 자녀가 정해주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고 싶은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이런 게 다 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에만 있어야 합니다. 옷도 사고 싶은 거 사고 선물도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하고 명절에 손주들 용돈도 마음 편하게 주고 이런 작은 것들이 노년의 행복을 만듭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게 자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효자 효녀라 해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이 결국 관계를 나쁘게 만듭니다. 부모를 모시는 게 의무가 되고 짐이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사기와 착취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자녀나 친척이 노후 자금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위나 며느리가 부모님 모르게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몰래 빼가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어도 가족관계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빌려간다고 하고는 갚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처음엔 1년 후에 갚는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면 2년 후로 미룹니다. 2년이 지나면 3년 후로, 3년이 지나면 사정이 어렵다고 더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결국 돌려받지 못합니다. 65세 최 선생님은 아들에게 사업 자금으로 7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1년 후 이자와 함께 갚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갚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된다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못 받았습니다. 독촉하니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믿지 못하느냐며 자식한테 이자까지 받으려 하느냐며 역정을 냈습니다.
최 선생님은 법적 조치를 고민했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봐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돈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형제 간 갈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한 자녀에게만 큰 돈을 주면 다른 자녀들이 불만을 가집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표현하지 않다가도 나중에 상속 문제로 형제 간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장남에게 집장만 자금을 대줬다면 다른 형제들은 왜 자기들한테는 안 줬느냐고 따집니다. 부모는 장남이 가장이니까 도와준 거라고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에게 전세금을 빌려줬는데 아들은 왜 자기한테는 안 빌려주느냐고 섭섭해합니다. 부모는 딸이 더 어려워 보여서 도와준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남매 차별이라고 느낍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후 상속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게 다 튀어나옵니다. 장남은 부모님 모시고 살았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하고, 둘째는 부모님이 생전에 장남한테 더 많이 줬으니 상속에서 빼야 한다고 합니다. 딸은 아들들만 많이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형제 간에 싸우는 걸 보는 게 부모로서 가장 마음 아픈 일 아닐까요? 자식들 사이를 갈라놓는 건 피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살아계실 때 한 자녀에게만 큰 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절대 뺏기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60세라면 20년에서 30년 정도 남았습니다. 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정말 짧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 시간 요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특히 손주가 태어나면 더 심해집니다. 손주 돌봄이 가장 큽니다. 며느리나 딸이 직장에 복귀하면 손주를 맡깁니다. 아침 일찍 데려다 주고 저녁 늦게 데리러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기 전까지는 온종일 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낸 후에도 하원 후부터 밤까지 봐야 합니다. 주말에도 손주를 맡깁니다. 부부가 쉬고 싶다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친구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토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맡깁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매주입니다. 집안일 도움도 요구합니다. 자녀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어 놓고 와야 합니다. 김치 담가달라, 반찬 만들어 달라, 대청소 도와달라, 끊임없이 부탁합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는 더 바쁩니다.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손님 접대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더 힘듭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인생을 살 권리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죠. 이제 자식도 다 컸고 독립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손주 봐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자녀 집안일을 도와주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주 유치원 데려다 주고, 낮에는 집안 청소하고 저녁 식사 준비하고 밤늦게 손주를 재우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이게 매일 반복되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나요? 평생 일하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기도 하고, 이런 게 노후입니다. 하지만 자녀 일에 매달리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약속 잡아도 손주 봐야 한다고 취소하게 됩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자녀가 부탁하면 못 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또다시 자녀를 위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는 건강관리입니다. 시니어에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지키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산책이든 수영이든 헬스든 매일 한두 시간은 운동에 투자해야 합니다. 병원도 정기적으로 가야 합니다. 검진 받고 약 처방 받고 물리치료 받는데도 시간이 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녀 일을 돕느라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은 건너뛰게 되고 병원 가는 것도 미루게 됩니다. 피곤한데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면 몸이 상합니다. 그러다 결국 큰 병이 생기는 겁니다. 65세 이 여사님은 딸의 맞벌이를 돕기 위해 7살, 5살 손주 둘을 매일 돌봐주셨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쉴 틈이 없었죠. 1년을 그렇게 지내다가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이렇게 무리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업고 하루 종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팔도 아픕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60 넘어서 하는 육아는 정말 힘듭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친구도 만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관계가 시니어의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시니어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활동하는 게 뇌 건강에 좋고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 일에 매달리면 내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손주 봐야 한다고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뜸해집니다. 결국 집에만 갇혀서 자녀와 손주 외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컴퓨터 교실 같은 것들. 친구들은 거기 가서 즐겁게 배우고 친구도 사귀는데 나만 손주 보느라 못 갑니다. 그러면 소외감이 듭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친구들이 단체로 여행 가자고 해도 손주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하지만 계속 그러면 친구들도 안 물어봅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부부관계입니다. 자녀가 다 자라고 나면 이제 부부 둘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의 행복을 좌우합니다. 함께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즐기고, 대화도 나누며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녀 일에 시간을 다 쓰면 배우자와의 시간이 없어집니다. 특히 한쪽만 손주 돌봄에 매달리면 배우자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노년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은 은퇴하고 여유가 있는데 아내는 손주 보느라 바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아내와 여행도 가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아내는 시간이 없습니다. 남편은 섭섭하고 외롭습니다. 반대로 아내는 쉬고 싶은데 남편이 자꾸 어디 가자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손주 보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남편은 이해를 못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노년에 사이가 나빠지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야 하는데 서로 불만만 쌓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자기 개발과 성장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이 새로운 걸 배우기 좋은 때입니다.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배우거나, 컴퓨터를 배우거나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를 배워서 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배움이 삶에 활력을 줍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기쁨, 실력이 늘어가는 성취감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속 배우고 생각하는 게
뇌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배우고 싶어도 손주 봐야 해서 못 배웁니다. 친구들은 피아노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데 나만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듭니다. 그럼 왜 많은 시니어분들이 시간을 자녀에게 내어주게 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과 책임감입니다. 손주가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도와주고 싶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감이 작동합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지만 적절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죄책감입니다. 자녀가 맞벌이 하느라 힘들어하는데 손주를 안 봐주면 나쁜 부모 같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힘들어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당신의 건강과 삶도 중요합니다. 셋째는 거절의 어려움입니다. 자녀가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섭섭해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게 됩니다. 넷째는 외로움입니다. 손주를 보는 게 힘들어도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한 이유가 아닙니다. 다섯째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비싸고 아이 돌봄 서비스는 믿을 수 없고 그럼 부모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정부 지원도 많고 좋은 서비스도 많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과 시간을 지킬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들과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의료비 통장 이렇게 목적별로 분리하세요. 그리고 이 돈은 절대 자녀에게 줄 수 없는 돈이라고 정해두는 겁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면 그건 별도로 마련하세요. 명절 용돈이나 생일 선물처럼 마음 편하게 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요. 그 이상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둘째, 큰 돈은 절대 현금으로 주지 마세요. 자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최소 일주일은 고민하세요. 그리고 정말 줘야겠다고 판단되면 차용증을 쓰세요. 자녀라도 반드시 서류를 작성하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 이자는 얼마다. 명확하게 쓰고 도장을 찍으세요. 이게 나중에 분쟁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재산은 살아있을 때 넘기지 마세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미리 바꾸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려는 목적이거나 자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부탁해서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명의가 자녀로 넘어가면 그건 법적으로 자녀 재산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던 자녀도 재산을 받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집에서 내쫓거나 요양원으로 보내버리는 일도 실제로 일어납니다. 넷째, 금융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자녀에게 알려주지 마세요. 자녀라도 독립적으로 관리하세요. 혹시 나중에 치매에 걸리거나 판단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하려면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하세요. 다섯째, 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개인연금도 받고 계시다면 이 돈만큼은 절대 자녀에게 주지 마세요. 이건 매달 나오는 생활비입니다. 이마저 자녀에게 주면 다음 달에 뭘 먹고 살 건가요? 시간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 첫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손주를 봐줄 수는 있지만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까지라고 정하세요. 매일 종일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세요.
자녀가 급하다고 부탁해도 정해진 시간 외에는 봐주지 마세요. 한번 예외를 만들면 계속 예외가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둘째, 자신만의 시간표를 만드세요. 일주일 계획표를 짜보세요. 운동하는 시간, 병원 가는 시간, 친구 만나는 시간, 취미 활동 시간을 먼저 넣으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자녀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자녀 일을 먼저 넣고 남는 시간에 자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 시간은 없어집니다. 자신의 일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셋째,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거절이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한데 그날은 이미 약속이 있어. 다른 날로 하면 안 될까?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못 도와주겠어. 다음에 하자.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자녀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삶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세요. 손주를 못 봐준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연장 프로그램을 알아보라고 하세요. 집안일을 못 도와준다면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세요. 요즘은 정부 지원도 많습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관련 복지 제도를 찾아보라고 하세요. 육아 수당, 보육료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등 받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질문 하나. 자녀가 정말 어려울 때도 안 도와줘야 하나요? 물론 아닙니다. 자녀가 진짜 위기 상황이라면 도와줘야죠. 하지만 그럴 때도 한계를 정하세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시적인 도움인지 계속 의존하게 될 건지 판단하세요. 자녀의 습관적인 무책임함을 계속 메워주는 건 도움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질문 둘. 손주를 안 봐주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억지로 봐주다가 지치고 힘들면 손주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게 손주에게도 안 좋습니다. 적절한 범위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봐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를 만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반갑고 손주도 좋아합니다. 매일 보면 당연하게 여기고 소중함을 못 느낍니다. 질문 셋.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차용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가 달린 문제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이나 소비자원의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한번 돌려받지 못한 자녀는 또 빌리려고 합니다. 이미 못 받은 돈이 아깝다고 또 빌려주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67세 김 선생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아들이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손주 둘을 봐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 정말 사랑하지만 매일 종일 보는 건 힘들 것 같아. 할아버지가 허리도 안 좋고 할머니도 무릎이 아파서 말이야. 그래서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에만 봐줄게. 다른 날은 어린이집 연장반을 알아보렴. 아들은 처음엔 섭섭해했지만 부모님의 건강을 생각해서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김 선생님은 그 이틀만큼은 최선을 다해 손주를 봐주셨습니다.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재미있게 놀아주셨죠. 몇 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내시고 손주들도 어린이집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성장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는 남는 시간에 등산도 다니시고 복지관에서 탁구도 배우시며 즐겁게 지내십니다. 노후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하세요.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집으로 정산되고 남는 게 있으면 자녀에게 갑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평생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돈이 집값보다 많아져도 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가 보증합니다. 둘째, 재산 분할 상속보다는 유언장을 쓰세요. 미리 재산을 나눠주지 말고 유언장으로 어떻게 상속할지 정해두세요. 유언장은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는 이유를 명확히 써두세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자녀들 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치매나 중병에 대비하세요. 판단력이 떨어지기 전에 성년후견인을 지정해 두거나 임의후견 계약을 맺으세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서 나중에 재산 관리를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치매에 걸렸을 때 자녀들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자녀는 부모를 위해 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실버 법률 지원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소비자원에서 노인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자녀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거나 사기를 당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상담받으세요. 다섯째, 동년배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복지관이나 노인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보세요.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위로도 되고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면 해결책도 보이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뺏기면 안 되는 두 가지, 돈과 시간에 대해 길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돈을 지키세요. 노후 자금은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있어야 존엄한 노후가 가능합니다. 자녀에게 큰 돈을 주거나 빌려주지 마세요. 재산을 미리 넘기지도 마세요. 통장을 목적별로 나누고 큰 돈은 차용증을 쓰고 금융정보는 공유하지 마세요. 둘째, 시간을 지키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건강 관리하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부부끼리 시간 보내세요. 손주 돌봄과 자녀 일 돕기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만 하세요. 명확한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일정을 먼저 잡으세요.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경계가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넷째,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면 자녀도 부담이 없습니다. 나중에 부모 부양 걱정을 덜 하게 됩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으로 생각하세요. 지금 힘들어도 경계를 지키는 게 나중에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서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면서 적절히 도움을 주고받는 게 성숙한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신을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자녀는 이미 다 컸습니다.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사시는 모습이 자녀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손주들에게도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를 지키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